그때 내가 이런 일기를 썼어.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며 놀았던 것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 햇빛이 반짝반짝 참 기분이 좋았다. 그 한 구절만 보고도 아빠는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또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는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 제가요? 그래서 아빠가 칭찬을 했지. 햇빛이 반짝반짝 참 기분이 좋았다고 쓴 걸 정말 잘 썼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칭찬을 생각하며 일기를 쓰는 거야.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도 쓰고 나무가 흔들흔들 어지러웠다. 그렇게도 쓰고 이틀마다 거의 한 번씩.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했다. 어린 내 상상력은 하늘만큼 큰데 오히려 아빠가 잘못 칭찬해 그 상상력을 한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구나 하고. 우리 큰아이가 지금 34살이고 건축 일을 하는데, 제 아들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강릉 할아버지 집까지 걸어 내려갔어요. 그 대관령 길이 99굽이 길이라 그러는데, 그 한 굽이 한 굽이 돌면서 그 굽이마다, 뭐 주제를 정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녀온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대화하니까, 더 자연스럽고, 또 집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대관령 한 굽이 한 굽이 돌아가면서 아들과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다시 글로 잘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해서 참, 저도 좀,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꽤 많이 해요. 제가, 그 작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도 아닌데, 보면 제 작품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작품이 추구하는 것이 따뜻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반추하면서 그때 안타까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교과서 그 집필 하시는 분들이나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 제 작품이 교과서용으로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교육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작가들보다 제가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같이 걸었던 그 상무가, 소설 속의 상무가 뭘 하고 있느냐, 몇 살이냐,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34살이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느냐고 깜짝 놀라요. 그걸 가장 많이 놀라고, 또 하나는 지금은 뭐 제주 올레길 있고 제가 만든 강릉의 그 바우길 있고 이렇게 전국에 걷기 좋은 길들도 많이 있지만 20년 전에는 그런 걷는 열풍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루 종일 아들하고 같이 걸을 생각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작품은 읽기가 편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학교 아이들도 또 고등학생들도 엄마 아버지들도 많이 읽는데, 읽기 쉬워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읽기 쉽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또 읽기 쉽게 글쓰기 지도하는 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뭐 글짓기반, 중학교 때도 그 독서반 이렇게 했지만, 그 글을 쓰는 것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지금은 교육에서도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게 국어의 그 주제 교육 과정인데, 쓰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데 이제 유클리드가 기하학은 왕도가 없다, 그게 학문이 왕도가 없다란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기하학은 왕도가 없다 한 것처럼 진짜 글쓰기야말로 다른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나는 교내 백일장에서는 물론 군대에 같이 큰 백일장에 나가서도 매번 떨어지기만 했다. 그때도 역시나 군대회에 나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음이어서 어린 마음에도 나는 참으로 크게 낙담을 했다. 선생님은 그런 나와 학교 운동장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발표한 지 한 10년이 넘는 게요.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못 받고 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가 그 기운이 없이 느티나무 아래 힘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순원 너 어제 나가서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받지 못해도 너는 아마 적당한 시기에 아주 크게 꽃을 피워서 큰 열매를 맺을 단단한 친구니까 열심히 글 공부도 하고 그래라. 이렇게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린 날 들은 위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당한 시기에 큰 꽃을 피운다는데 그렇게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에서 큰 격려를 받은 이야기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년퇴직할 때, 정년 이제 퇴임하지 않습니까? 60몇 살이 되어서 정년 퇴임할 때 제가 그때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권영각 선생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퇴임하는 선생님과 저의 이야기를 짧은 칼럼으로 썼다가 사람들이 그 칼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 너무 매수가 적으니까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매수를 더 늘려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작품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학생들이 강연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그 청소년 시기도 그렇고 우리 머리를 비춰주는 불빛들이 우리한테 비춰주는 불빛이 두 개 있는데 그 가로등처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비춰주는 것이 부모님 역할이라면, 자, 그렇지만 가로등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진 땅, 마른 땅 이렇게 위험한 데를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불빛은 아주 먼 곳에서 반짝이는 그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기가 어디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더 멀리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먼 곳에서 비춰주는 불빛 같은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어머니와 먼 곳에 등대 불빛과 같은 선생님의 그 어떤 지도, 그 두 개의 불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또 청소년기에 이제 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서 하는데, 이 작품 안에 어쩌면 정말 한 어린 소년에게 평생 동안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또 긍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힘을 준 선생님 이야기여서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풍이 한창이지만 봄에는 나무에서 꽃이 피지. 예. 너희 집에는 어떤 꽃나무가 있니? 매화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매화나무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같은 매화나무에도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 피는 꽃이 있지. 예. 그러면 먼저 핀 꽃과 나중에 핀 꽃 중에 열매를 맺는 것 어느 꽃일까? 나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매화나무는 나무들 가운데서도 이른 봄에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란다. 그런 매화나무 중에서도 다른 가지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있지. 다른 가지에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한 가지에서만 꽃이 일찍 피면 그 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마련이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그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핀 꽃들은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꽃들은 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뒤에 피는 거란다. 중고등학교 때도 막연하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작가가 되겠다,
꼭 되겠다는 것보다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 창작 수업을, 제 스스로 창작 연습을 한 것은 대학 2학년 때부터였어요. 21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신춘문예 매년 그 신춘문예만 응모하면서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여러 작품들을 쓰고 응모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것이 그때는 매년 떨어지니까 참 절망스럽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문학이 어떻게 쌓아온 기본기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에 충분한 연습이 되었구나. 그때 한두 번만에 되었다면 지금처럼 탄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학교에 계셔가지고 시골 정말 전기도 우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온 마을이지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는 그때는 1960년대여서 한국 문학이라는 게 볼륨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집으로 한 20권, 10몇 권이면 다 포함할 정도로 그 볼륨이 작았는데 그 중학교 시절에 한국 문학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 독서를 좋아하셔서 또 책을 늘 가지고 사오시고 그것을 이제 형제들이 또 물론 자식들도 보라고 사오기도 하지만 아버지 스스로 또 좋아하셔서 그때 그렇게 일찍 한국 문학하고 접근됐던 것이 지금 제가 글을 쓰는데 큰 자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스승의 날이 이제 다고 오잖아요. 오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꼭 전화를 드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하고 일화가 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시인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대학 선생님을 하시고 그 시인 선생님한테 그 문학적 감성을 많이 받고 또 고등학교 때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가 제자들도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 그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국어 선생님들이 또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어 선생님들이어서 제가 좀 다른 그 청소년들보다는 그냥 문학을 읽고 감상하는 향유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그 시절에서부터 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좀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왜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문혜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글을 쓰면서 글과 관계에 대해서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읽지 않고 좋은 글을 쓰겠다고 덤비는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은 학생들일 수도 있고 지금 저하고 같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작가인데 내가 내 글 쓰기도 바쁜데 남의 글을 어떻게 언제 읽어? 이러면서 남의 글을 읽는 거를 그 부지런히 못 읽는 것을 오히려 나 자신이 바빠서 내 작품을 쓰느냐고 글을 못 읽는다고 말하는 이런 그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바쁜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책도 많이 내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따지면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바쁠 때에도 읽는 것이 7이고 쓰는 것이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는 쓰는 것이 2, 읽는 시간이 한 8 정도 되게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읽어야지 잘 쓸 수 있는 방법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는 것 안에서 내가 써야 할 글들이 그 안에서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야기가, 내가 겪은 어떤 이야기가 바로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수히 많은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벽시가 많아도 그것이 온도가 맞추고 물기, 습기를 맞춰야지 발화가 되듯이 그렇게 내가 많은 어떤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화시키는 것은 평소 내 독서를 하다가 맞아, 내 마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 것들은 이렇게 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많이 읽는 작가들이 많이 쓰고, 제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많이 제 스스로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 내가 만화가 재미있으면 만화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만화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만화 바깥에 범주로 또 나가요. 독서에서 가장 그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은 좋은데 재미없지만 이 책은 좋아, 이렇게 해서는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독서가 싫어지고, 어떤 그 책들도 내가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고, 누가 추천해서도 읽지만 이것이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재미있는 것만 쭉 읽으면 좋은 책은요, 읽다 보면 재미있는 책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런 것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나한테 필요한 책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잠깐만 그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한 1, 2년만 꾸준히 읽어도 그 다음에 자기 책을 자기가 선택할 이런 능력이 생기죠. 얼마 전에 일본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제가 우리 그 같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작품을 검토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은 스토리를 대충 만들어주죠. 제가 기승전결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 상황들과 인물들을 넣어주고 그 안에 미션처럼 상황을 넣어주면 이야기가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여러 번 퇴고를 하지 않느냐, 한 작품을 꺼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작품을 결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뒤집어도 보는데, 아마 이 인공지능 소속을 쓰기는 퇴고가 없을 것 같아. 컴퓨터가 쓰니까 오자도 안 나올 테고, 결국 끝에 가서 퇴고도 없을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그 바둑이고 체스고, 따라와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쓰는 것이 더 훈김이 있고,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문장 구조를 봐도 부사를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린데, 이런 느낌들과, 그 다음에 했다, 하였다, 이렇게 그 글자를 맞추면서 운율 주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글도 많이 쓰지만 살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현재 자기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그 글에 대해서 문제성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고양시와 살고 오래 살고, 그래서 고양시 그 아람누리에 그 글쓰기반을 한 5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2시간씩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도한다 하지만 사실 저도 그분들과 같이 글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매일 출석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저도 거기 보람과 긍지를 함께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재산을 나눠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함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길을 알아간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을 얘기하고 또 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소설가로서도, 저는 그날 제가 하는 일을 좀, 자랑스럽게도 여기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 한다는 점에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